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소개받은 인벤션랩 김진영 대표고요. 추석 연휴 첫날인데 이렇게 또 날씨가 너무 오늘 좋습니다. 좋은데 저도 이제 집에서 지금 창문에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데 조금 현실감이 좀 안 나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뭐 어쨌든 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지만 사업이란 게 뭐 공휴일을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하고 있는 사업들 좀 집중적으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소개하기 전에 그 여기 이제 이노부스 우리 오정진 대표님부터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뭐 인사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노부스 오정진 이사라고 하고요. 저는 대표는 아니고, 아, 예, 예. 네네, 같이 창업 어떤 멤버로. 일을 하세요? 네, 저희는, 대표님이 설명해 주실까요? 아니면 제가 할까요? 저는 잘 모르니까 이제 네. 좀 같이 이제 인사 네, 차원에서. 안녕하세요. 같이 오정진 아, 예, 이사님이 예. 사업 같이 운영하고 계시군요. 있고, 네, 저희 남매이고요. 예, 그렇네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캐릭터와 기업을 연결하는 IP 비즈니스 플랫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캐릭터 IP 네. 비즈니스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캐릭터 관리자와 이제 그 캐릭터를 가지고 뭐 제품이나 서비스에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좀 더 쉽게 라이센싱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영진 대표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비대면으로 맞춤 구성된 스킨케어 패키지 판매하는 스킨피 프로그램 사업하고 있고요. 기존 맞춤 화장품 서비스들과는 좀 차별화시켜서 제품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고객들한테 좀 더 편의를 제공하고 뭔가 좀 관리를 받는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서 좀 차별화를 하고 있고, 이런 강의를 신청한 인빌리어 강의 신청한 이유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어떤 면에서 투자 가치를 높게 보는지,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다 잘 전달이 되는지 이런 거 배우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조윤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공지능 OCR 기술을 활용하여 그 선생님들께 자동 채점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멘토알고 대표 조윤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교육은 당연히 그 진행이 좀 빠른데 지금 사교육 쪽에 교육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좀 기여하고자 그 준비 첫 단계로 이제 오프라인 쪽 솔루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웨디의 이찬식 대표님. 네, 저희는 그 결혼 플랫폼 서비스이고요. 결혼 문화를 다양화하고 개선을 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고요. 소비자한테는 체계적인 결혼 준비를 도와주는 서비스고요. 판매자한테는 홍보와 마케팅을 기초로 해서 2차 판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 개발 회사입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우리 아워스톡 우리 최준영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유튜브 채널 지분 거래 플랫폼 아워티브를 준비하고 있는 아워스톡의 대표 최진영이고요. 저희는 이제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이제 OKR 같은 것도 도입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체계를 갖춰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단계고, 서비스도 아직은 나와서 배포해 놓고 런칭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만들어 가고 네, 있는 알겠습니다. 초기 팀입니다. 네, 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병원에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두스티의 이승현님. 아니 괜찮으신 겁니까? 예, 잠시만요. 병원에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휴식을 좀 예, 취해야 될 거 아닌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예, 다음 주 예, 퇴원 예정이고요. 예. 어쩐 일로 또 병원에는? 저희 팀은 일단 먼저 소개해드리면, 네네. 저 지금 소개해드리는 시간 먼저. 네네네네네. 예, 저 먼저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문 앞에서 책을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런드리고 아시죠? 예, 런드리 알죠? 런드리고의 책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음, 같습니다.
문고리에 에코백을 걸어두고 거기다가 책을 넣고 반납하고 손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제가 이제 경영, 재무, 배송을 담당하는 경영팀 리더이자 운영팀 리더였는데 제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 책 배달을 하다가 아이고요. 100대 연과실로 아, 개인 택시랑 100대 연과실로 사고 당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지금 3주째 입원해 있고요. 아이고. 그 언제 저기 퇴원하세요? 괜찮으신 거죠? 예, 지금 괜찮습니다. 다리만 골절됐고 아이고. 예, 다음 주에 퇴원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아이고. 근데 뭐 휴식을 좀 취하세요. 오늘 뭐 자리에 참석하는 거는 나중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테니까 병원에 아니, 계실 때는 그냥. 네, 예. 대표님도 계실 때 유익한 말씀 많이 들어야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홍성범 대표님 그러면 또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3D 하우스 홍성범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 자동화 설계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직접 소비자들이 디자인을 선택해서 소형주택을 디자인을 해보고 저희가 시공해서 배송하는 서비스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멘토 알고의 우리 조윤정님 계십니까 혹시? 이건 팀이 아니신가 보죠?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오토노미아의 이경호님 혹시 계신가요? 아, 다른 일정으로 참석, 마이크 관계 채팅.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화재 진압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 채팅창에 떴습니다. 소화탄 돌핀이라는 아이템을 드론에 장착해서 초기 화재 대응. 네. 네, 알겠습니다. 화면도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듀얼인데, 예, 듀얼로 띄워놓고 하고 있어서 화면이 보이시. 네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다른 엑셀러레이터 기관, 뭐 그 초기 투자 기관이나 좀 다른 부분들은 저희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되게 특화된 버티컬 플랫폼 거의 전문 투자 기관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가지고 시작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가입자가 모집이 되고 그걸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이 네트워크 효과가 어느 한쪽 측면에서 발생이 되면 그 측면의 네트워크 효과를 다른 측면으로 이전시켜서 이 교차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획득하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나라의 배민이나 하이퍼 커넥트나 대부분의 성공한 스타트업들을 보면 사실은 이 트래디셔널 컴퍼니들이 잘 못하는 영역들의 빈틈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파고들어서 굉장히 버티컬한 영역에서 사실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경제적 가치를 획득한 다음에 투자를 통해서 기술력을 강화하고 데이터를 자산화하는 과정을 주로 많이 거칩니다. 주로 이제 양쪽의 고객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보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좀 활용해서 뭔가 맞춤형 또는 추천 또는 예측 이런 것들의 확률을 높여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유형들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90%가 사실 사업 모델의 방향은 사업 아이템이 다를 뿐 대부분 그런 방향으로 성장을 해서 이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을 해왔다라고 사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이 전통적인 기업들이 이 기업 가치 전체 우리나라 기업 가치의 80% 이상은 대부분 중견그룹과 상장사들이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거든요. 시총의 80% 이상이. 근데 문제는 이제 내부의 디지털 전담 조직이 전무하거나 이제 막 만들어지는 단계이고 또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스타트업들은 대기업들이 못하는 빈틈을 찾아서 아주 소수의 인력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애자일한 특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융은 핀테크, 부동산과 건설은 프롭테크, 식음료는 푸드테크, 화장품은 뷰티테크. 요즘 사실 테크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새로운 버티컬 인더스트리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버티컬 인더스트리 카테고리에 여러분들이 계신 겁니다. 예.
사실 여러분들이 아주 딥테크 테크놀로지 기업, 그러니까 굉장히 소위 얘기하는 뭐 테크쉐비하고 막 딥 그 아주 뭐 기술 특허를 우리밖에 갖고 있지 않아. 뭐 이런 이제 기업들이라기보다는 방금 이제 사업 아이템들 다 설명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고객과 시장의 이 어떤 빈틈을 찾아내고 거기서 뭔가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소수의 인력으로 그 시장에 들어가서 고객의 터치포인트는 앱이죠. 주로 앱과 웹을 통해서 고객을 만나고 고객은 거기에 흔적을 남깁니다. 본인들의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을 남기고 여러분들은 그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뭔가 분석함으로써 추천, 맞춤, 큐레이션, 매치메이킹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확률적 빈도를 되게 높이는데 주력을 하는 그런 이제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 스케일업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로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사실은 대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디지털과 애자일 조직인 사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을 끌어들여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해 왔고 거기에 펀드를 연계해서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한 80여 개 스타트업 팀에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이제 어떻게 보면 얼라이언스 저희 멤버 회원사들을 어떻게 보면 구축해 왔고 거기서 약 한 37%, 저희가 한 35개 정도가 기관 후속 투자를 받았을 정도로 빠른 또 성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과 중견그룹, 코스닥 상장사는 사실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이 방법론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런 대기업의 네트워크에 온보딩해서 뭔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지점을 발굴하고 또 투자도 전략적 시드 투자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함으로써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저희는 좀 관심을 가지고 단순 투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이제 뭐 당연히 성공하는 모델도 있고 대부분 실패하는 부분들이 큰데 어쨌든 저희는 투자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투자와 사업의 스케일업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조언하고 필요하면 여러 네트워크들을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이제 기관들과는 달리 이런 최고 경영진과 최근에 이제 코스닥 상장사들이 유동성은 되게 좋은데 오너 2세, 3세 체제로 바뀌면서 사실은 상당히 고민이 있어요. 아버지 세대 때 이뤄놨던 이 가업을 내가 물려받지만 나는 조금 더 디지털 쪽의 어떤 이 영역을 빨리 흡수해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탈바꿈하고 싶은데 내부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고 또 스타트업은 애시당초 그런 쪽의 경험을 가지고 빈틈을 찾아내서 빨리 움직이는 조직이고 이 조직을 같이 엮어서 새로운 어떤 사업 모델들을 같이 만들 수 있다면 스타트업도 밸류업이 되고 기업도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도 밸류업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다양한 기업들과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해왔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여러 이 세스형 솔루션들을 통해서 대기업들과 상장사들을 설득하고 여기에 이제 섹터별로 저희가 사실은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프로젝트 펀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을 해왔고 사업 관리하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보령제약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해서 6개 팀에 투자를 해왔고 그 6개 팀이 이제 성과가 이제 내년부터는 좀 나오는 시기여서 그 업체들에 다시 팔로우원 투자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 펀드도 좀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국보 디자인이라고 하는 또 우리나라 상장사인데 인테리어 기획 1등 업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카카오 프렌즈샵이라던가 그 위워크 같은 이제 여러분들 능히 아는 익히 아는 그런 사업자들의 그 인테리어를 누가 했냐면 우리나라 국보 디자인이라고 하는 업체가 다 했는데 이 공간의 가치를 더하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저희가 2년 동안
같이 투자 조합을 결성해서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를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를 공동으로 이제 이런 상장사들과 함께 만들어서 이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보면 발굴하고 그 펀드에서 투자하고 이 성장을 같이 도모하는 그런 쪽의 역할을 좀 많이 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저희가 사내벤처 컴퍼니 빌더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외부 스타트업, 여러분들 같은 외부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하기를 원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또 내부에 있는 애자일 조직을 직접 이제 분사시켜서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대기업들 또는 상장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이제 컴퍼니 빌더 역할을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저희의 또 이 차별적 경쟁력 중에 하나가 국내 최다 사실은 아마 개수로 치면 아마 저희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베트남 거점에 이 동남아시아 진출 초기 스타트업 팀에 대한 출자 경험을 가장 많이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베트남 쪽은 로컬 스타트업은 아니고요. 현지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입니다. 한국 스타트업인데 이제 CEO는 한국인인데 로컬에 있는 베트남 저희 이제 인력들을 직접 하이어를 해서 베트남 팀을 구성해서 지금 호치민과 하노이를 중심으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3년 반 거의 4년 전부터 사실은 베트남에 매월 저는 이제 방문해서 이제 이 한국에선 이미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베트남의 버티컬 인더스트리에 없는 그런 사업 모델들은 무엇일까를 계속 연구를 했었고 그 영역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한국 스타트업 CEO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초기 단계로. 그런 이제 분들을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베트남의 이제 SK 엔카라고 불리우는 베트남 1위 중고 오토바이 거래 플랫폼 서비스인 OK세라고 하는 현재 300만 명이 넘었어요. 이게 6월 달에 작성한 거여서 300만 명이 넘고 이제 오토바이 론을 이제 붙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핀테크 이제 기업으로도 조금 변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의 야놀자라고 불리우는 또 호텔 대실 예약 서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지금 100만 명을 거의 90만 명 정도 지금 가입자는 도달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놀자의 초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놀자도 아시겠지만 뭐 지금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부터 2조를 투자받았지만 지금은 하스피텔리티 거의 호라이즌틀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거의 익스피디아나 아고다 뭐 이런 이제 정말 OTA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은 이제 대실이 아니라 이제 호텔 예약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아웃도어 액티비티까지 다 제공하는데 여행에 관련된 거의 종합 플랫폼인데 처음부터 이제 야놀자도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니죠. 굉장히 버티컬에 모텔을 찍어서 모텔의 시간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원나잇 투나잇이 아니라 그래서 베트남도 이제 모텔이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거의 모텔이라고 안 부리고 거기는 호텔인데 호텔이 이제 1성급부터 5성급까지 굉장히 다양한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 중에서 2성급, 3성급 애매한 호텔들은 사실은 대실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그 2성급, 3성급 베트남에 있는 호텔에 방문하면 가격표가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는 이제 지리로 된 그 1시간에 뭐 10,000동, 2시간이면 50,000동 뭐 이런 식으로 다 표기가 돼 있는데 그거를 그냥 모바일로 다 가져온 거죠. 그래서 지금 호텔이 10,000개가 넘고요. 고투조이에 연결된 호텔이 10,000개가 넘고 한 달에 거의 2만 건 정도의 예약 건수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최근에 좀 뜨고 있는 베트남의 지마켓 같은 또 고미라고 하는 업체가 최근에 이제 시리즈 B 라운드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얀마에도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미얀마가 지금 군사 쿠데타로 조금 쉽지 않은데 좀 회복이 좀 되고 있고 110만 명의 가입자 기반으로 K 뷰티 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 SSK라고 하는 또 업체에 저희가 투자를 해서 성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뷰티라고 하는 베트남의 화웨라고 불리는 화장품 성분 리뷰 기반의 커머스. 저희가 뷰티 쪽 플랫폼을 많이 투자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동남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이제 뷰티와
뷰티 쪽 시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 주도의 이 구매력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베트남에 또 지그재그 패션 플랫폼이 없는데 또 최근에 베트남의 지그재그를 표방하는 로컬 패션 의류 정보 큐레이션 플랫폼에 저희가 투자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베트남을 거점으로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는 여러 스타트업들이 한 14개 정도까지 이제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한 8개 정도 팀은 후속 투자를 받으면서 현재 기업 가치가 현재 저희가 투자했을 때 기업 가치 저희 이걸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TVPI라고 불리우거든요. Total Value to Paid in Capital이라고 해서 투자자들은 이제 뭐가 실적이냐면 투자했을 때의 당시의 가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여기 이너부스의 우리 오정준 이사님 아까 뭐 이너부스가 투자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를 니고시에이션 하잖아요. 나는 풀이 50억 밸류에 5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말 뭐 5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이제 50억이라고 하는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이제 찍히는 거죠. 시장의 시장가가 이제 50억으로 우리 기업은 인정을 받는 건데 그 저희가 투자했을 때의 요 8개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 총액이 248억 정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현재 한 1,200 정도, 1,200억 정도 이제 멀티플로 치면 4.5배 정도 증가했고 2025년 목표 기업 가치를 다 이제 선정하거든요. 산정을 해서 이 기업 가치를 목표로 우리의 사업의 스케일업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계획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스타트업한테 우리가 BEP를 이미 통과해서 완전히 먹고 사는 구조를 뛰어넘었으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통해서 받으시면 돼요. 굳이 에퀴티 투자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팁스 운영사 여러분들이 만나는 팁스 운영사는 다 에퀴티 인베스트먼트 결국 자본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에퀴티로 받느냐, 그러니까 자본금 계정으로 그 남의 돈이 내 돈화 되느냐. 결국 여러분들도 뭐 그 대차대조표를 다 아시겠지만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더하기 부채인데 결국 내 돈과 남의 돈이 합치면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 자산의 일부를 여러분의 생산 영업 마케팅 활동에 온전히 투여를 해서 영업이익을 높이는 활동들을 하는 게 사실은 기업의 기본적인 경영 행위죠. 근데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 것도 부채와 자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채로 예를 들면 남의 돈, 부채는 남의 돈이고 자본은 뭡니까? 내 돈이죠. 자산은 내 돈 더하기 남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돈도 내 돈화 시켜서 자산화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여러분이 만나는 기관 투자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부채 계정의 박스가 커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조합 펀드에서 여러분들한테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본 계정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받으면 여러분 투자 받은 돈들이 다 어디에 쌓일까요? 부채 계정에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자본 계정에 쌓인다고. 자본 계정에서도 자본 잉여금 계정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본 잉여금을 필요하면 무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으로 전환 계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본금이 지금 뭐 1,0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짜리라고 한다면 투자를 받으면 무상증자를 결의를 해서 전액 자본금으로 계상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또 A라운드, B라운드 올라가면 또 자본금을 또 보는 또 VC들이 있어요. 100만 원짜리 자본금인데 100억 가치로 투자하게 되면 그거는 할증 발행을 10,000배를 해야 되거든. 10,000배. 여러분의 기업 가치를 10,000배로 쳐야 되는데 이게 전통적인 또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것들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자본금을 좀 늘린 다음에 저희를 찾아와 주세요.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전통적인 VC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100만 원짜리로 시작하던 1,000만 원짜리 시작하던 사실은 상관없을 수 있는데 이제 기관 투자자 라운드로 가게 되면 또 자본금이 또 100만 원이면 또 아니 우리 보고는 100억 기업 가치로 10억 투자하라고 하면서 자본금 100만 원이면 본인은 1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100억 받으러 왔다는 얘기인데 10,000배를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너무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굉장히 올드한 VC들도 여러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적정 자본금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상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투자받은 돈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땡기는 무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 이런 이제 테크닉한
부분들은 투자에 대한 경험들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목표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내가 3년 후에는 우리 기업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 5년 후에는 우리 기업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를 가지고 역산으로 지금 이제 시점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다른 이제 팁스 운영사의 대표님들도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지금 투자하고 5년에서 한 8년 정도를 바라보시는 분들이거든요. 초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펀드의 운영 기간이 대부분 7년에서 8년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고 내년에 회수하는 게 아니라 최소 5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길게는 한 7년, 8년도 기다릴 수 있겠죠. 정말 그러니까 이제 5년 후에 여러분들의 기업 가치, 목표 기업 가치를 예를 들면 내가 나는 정말 글로벌에도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기업의 5년 후의 기업 가치는 정말 한 3천억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상장도 한번 내가 꿈을 꿔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기업의 가치를 역산으로 봤을 때 현재의 사업 모델과 현재 실행 지표, 키 매트릭스라고 하죠. 키 매트릭스를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기업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까를 한번 역산으로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100억이라고 하는 기업 가치를 주장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5년 후에 우리 기업 가치를 1000억 정도를 하려면 지금 우리가 100억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 100억을 하려면 최소한 투자자들은 매출 한 20억 정도는 원할 텐데 20억 정도를 하려면 한 내년 정도는 되겠다. 지금은 오히려 그 매출 한 20억 정도를 하기 위해서 기업 가치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더 좋은 그 기업 가치를 같이 만들어줄 초기 투자자들을 인바이트하고 그들과 같이 함께 논의하고 도움도 받고 해서 빨리 나의 기업 가치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전략적인 어떤 이런 어프로치가 되게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런 두 가지의 차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돈이 많은 대기업들과 상장사들을 끌어들여서 그들과 함께 이 초기 투자용 펀드를 조금 결성을 하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면서 대기업이나 상장사의 네트워크에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들의 역량들을 같이 인게이지먼트하는, 그런데 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20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AUM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토탈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80억 정도가 요 OI 펀드를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보령제약, 국보 디자인, 뭐 대원 이런 주택 사업자, 그다음에 인테리어와 관련된 역량을 갖고 있는 상장사, 헬스케어 쪽 이런 상장사들과 함께 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해왔고, 최근에 이제 또 삼성증권이나 교보생명, 농신그룹 등등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내벤처 육성을 맡은 이 웍스메이트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분사를 했는데, 분사할 때 저희가 한 6억 정도를 현대산업개발이랑 같이 투자해서 이번에 이제 프리시리즈 A라운드 투자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포스텍 기술투자, 한국성장금융 등이 저희 후속 기관 투자자로 들어와서 프리시리즈 A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지었어요. 뭐 현대차 그룹과도 저희가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내벤처 6곳에 분사를 하면서 한 곳에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요거는 좀 이제 넘어가고요. 이건 뭐 오픈 이노베이션이 왜 기업들이 요즘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장표인데 제가 조금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공유 좀 할게요. 네, 좀 넘어가고요. 그 저희의 인력들이 이제 운영 인력들은 좀 한 5명과
지금 투자관리팀 3명, 좀 인력이 좀 더 늘었습니다. 저희가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엑셀러레이팅 파트너라고 해서 저희가 투자한 또 스타트업들의 CEO들이 또 실전 또 엑셀러레이터 저희 이제 일종의 어드바이저로 참여를 해가지고 도움을 좀 주고 있고요. 저희 벤처 파트너들, 저희 주주분들이 이제 출자자이자 주주분들이 좀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희 쪽에 좀 벤처 파트너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 저희 운영 펀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는 이제 한 150억 정도 규모인데 하반기에 한 50억 정도가 더 추가돼 가지고 200억이 조금 넘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조합 개요와 주요 성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사업 아이템과 밀접한 영역이기도 한데, 결국은 고객들이 이 레가시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게 잘 보시면 그 의식주와 관련된 영역이거든요. 라이프 스타일과 의식주인데, 이 전통적인 화장품, 패션, 식음료, 헬스케어, 교육, 부동산, 건설, 자동차, 금융, 여행, 교육, 컨텐트 등등에서 사실은 기존의 모든 상장 기업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디지털 때문에 굉장히 많은 딥 체인지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변화되는 어떤 시대적 상황에 뭔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역에 사실 여러분들과 같은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초기 스타터 팀들이 간과하고 있는 시장에 들어가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고 뭔가 양면 또는 다면에 여러 이해관계자를 포섭해서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거래가 일어나고 중개가 일어나고 큐레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 사업 아이템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플랫폼, 지금 당장은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하지 않았지만 그런 꿈을 갖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초기 스타트업에 저희는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팀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어떤 기술, 우리는 뭐 바이오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초기 투자 기관도 있고, 뭐 이렇게 섹터별로 뭔가 이런 특성들이 있는 펀드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이런 버티컬 플랫폼을 지향하는 스타트업 팀들에 투자를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항상 저희도 받는 질문이, 그럼 너무 이제 예를 들면 기술력이 없는 거 아니냐, 경쟁적 뭐 차별적 경쟁력이 뭐냐, 여러분들도 많이 듣죠. 여러분들의 차별적 경쟁력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들어요. 저희도 LP들한테, 저희 이제 쩐주라고 불리는 LP들한테도 인벤션 랩은 되게 좋은 성과도 나고 있고 스타트업도 좋은데 왜 버티컬 플랫폼 쪽에 이런 스타트업 팀들의 투자를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뭐 바이오나 또는 딥테크 뭐 이런 좀 테크 오리엔티드된 스타트업에 좀 투자할 수는 없느냐.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딥테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살펴보면 굉장히 예를 들면 뭐 이 바이오 영역이나 또는 AI 영역에 정말 엔지니어들로 구성돼서 정말 그 기술이 뭔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근데 그런 팀들을 만나는 거는 사실 초기 영역에서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찾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초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양하고 많이 빠르게 사실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다양하고 빠르게 많이 하려면 이 투자사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사실은 자신감이 있는 영역을 찍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거를 이런 양면 시장, 이런 양면 시장이나 다면 시장의 어떤 중개 또는 큐레이션, 매치메이커, 커넥터가 돼서 기존의 레가시 플레이어들이 잘 못하는 영역에 들어가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구가하는 팀들이 저는 그 스타트업의 본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스타트업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그 스타트업들이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자산화가 되느냐, 뭐가 차별적 경쟁력이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데이터가 유동 자산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산은 기술이 자산이 아니라 고객 데이터가 유동 자산화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기업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여러분?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은 뭐예요?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이에요. 고정자산은 뭐냐면 부동산 자산, 기계설비 자산, 공장 자산,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고정자산이고, 유동자산은 뭐냐면 환금성 자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래서 뭐예요? 당좌예금. 이미 지금 쌓여있는 영업이익. 이건 당연히 현금성 자산이니까 유동자산이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자산이 유가증권 같은 팔아서 주식시장에 내가 상장돼 있는 주식을 사놓고 있어요. 그럼 그걸 팔아가지고 유동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통적인 유동자산이라고 했는데,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기업들의 자산은 뭐냐? 그게 고객 데이터 자산이에요. 그래서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유동자산, 왜 유동자산이냐면, 왜 고정자산이 아니라 유동자산이냐면 계속 고객과 시장이 변하니까. 그 고객과 시장이 변할 때 우리의 사업 모델도 계속 변하면서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깊숙해지는 거야. 버널이. 그 데이터 버널이 굉장히 깊숙해지면서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그것 때문에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투자를 받고 그 돈으로 뭘 합니까? R&D 팀을 구성해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하는 거야. 지금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없고 데이터 레이블러도 없고 모델러도 없고 그럴 수 있죠. 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근데 영원히 이 상태로 유지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효과가 시장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 데이터가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서버 어딘가로 이제 쌓이기 시작할 텐데,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할 거죠. 이렇게 쌓이고 있는 원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면,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자들은 필연적으로, 플랫폼을 지향하는 스타트업들은 필연적으로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제품 만들고 있지만, 내가 지금은 특정 고객의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려고 주력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서 많은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입소문이 막 번지기 시작하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럴 개수가 조금씩 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생겨요. 왠지 모를 자신감. 이거 뭐지? 이거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게 가고 있나 시장이? 이러면서 이제 뭐예요? 투자를 노크하기 시작한다고. 그 지표를 가지고 일단 노크를 시작해. 그래서 팁스 운영사들도 그런 스타트업 팀에 투자하는 거예요. 솔직히 알고 보면.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를 조금 더 자산화해서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를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도구가 활용되는 것이고, 그게 조금 더 많아지면 빅데이터가 되면서 밸류어블한 데이터가 좀 쌓아지면서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드리븐한 플랫폼으로도 성장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인프라로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들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IoT 센서도 한번 붙여볼까 그러면? 우리 반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고객이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것인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면, 뭐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같은 모델들 활용해 가지고 신규 가입자가 딱 들어왔을 때 몇 가지 질문만 딱 던지면 얘가 제일 좋아할 만한 정보나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다 스타트업들이 하는 거지 전통적인 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전통적인 기업들이 못하고 관가하고 있는 영역을 지금 발견한 거야. 발견한 것만으로도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지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표에서. 여러분의 매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맨날 까이는 게 그거잖아요. 나 지금 좀 돈이 좀 필요한데 투자자 만나면 항상 까이는 게 맨날 뭐 지표 가져오라는 거죠. 아, 모델은 사업 아이템 괜찮은데 지금 지표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 이제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지표가 뭔가 플랫하게 이제 성장하고 있거나 아예 지표가 없으면 이제 설득하기 되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면 투자자들도 이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프리 20억 밸류에 저희는 2억 정도 투자 받고 팁스에 좀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다른 팀들도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비교해 보면, 상대 비교를 해보면 A팀은 지표가 나와서 고객과 시장이 뭔가 검증, 베리피케이션이 되고 있는 상태고, 아이템은 좋고 팀도 좋은데 B팀은 아직 지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동일 밸류에 동일 금액을 투자하게 되는 상황을 여러분이 겪고 있다라고, 직면했다라고 여러분이 투자자로서 만약에 입장에 딱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A팀에 투자하겠어요? B팀에 투자하겠어요? 사실 A팀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매트릭스를 가지고 같은 밸류 같은 금액인데 프로덕트와 마켓의 핏 테스트가 PMF라고 하죠. 고객과 시장 검증 테스트를 우리는 이렇게 했고 지금 지표가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2억을 투자하고 팁스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스토리를 얘기하는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을 이제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표가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66개로 돼 있는데 지금 79개예요. 79개로 늘어났고, 주로 이제 버티컬 플랫폼 쪽에서도 이런 푸드테크, 패션과 뷰티, 라이프 스타일, 그다음에 에듀테크, 디지털 컨텐트, 그다음에 세스형 모델들, 그다음에 프롭테크 쪽 요즘 저희가 좀 많이 강화하고 있고, 모빌리티 영역, 트래블 테크 쪽에 저희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좀 했는데 요즘 쉽지 않죠, 코로나 이후에. 하지만 뭐 고트조이 같은 업체나 이런 타임오더 같은 업체들은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헬스케어 팀들 저희가 좀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늘어났고 한 7, 8개 정도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쪽에 이런 유아 시장, 이건 베트남 업체, 베트남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쪽에 이제 저희가 투자를 좀 많이 해왔고, 이건 저희 이제 회수 사례들인데, 저희가 자란다의 장서정 대표를 가장 처음 발굴해서 투자한 팀이 저희입니다. 그래서 그 돌봄 서비스 있죠? 그 육아맘이 아니라 우리 맞벌이 이제 부부들을 위한 이제 그 돌봄 서비스 업체 째까랑 이제 경쟁하는 곳인데, 자란다에 저희가 투자해서 회수를 했고, 지구인 컴퍼니라고 대체육에도 저희가 좀 투자를 했습니다. 원래 지구인 컴퍼니의 민금채 대표는 대체육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하스피탈, 이제 보이스루 같은 업체에 저희가 성공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굉장히 지금 좀 공을 들여서 사후 관리와 후속 기관 투자자를 성공적으로 다 맞춘 팀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업체들을 좀 가져왔고요. 이건 뭐 넘어가겠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로서 계속해서 자리매김하면서 결국 돈은 어디서 나온다, 여러분? 돈은 대기업들과 상장사들 쪽이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쪽으로 계속 여의도 자금들도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그 자금의 일부를 경영진들은 스타트업에 투자도 하고 싶고 발굴도 하고 싶고 뭔가 같이 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좀 끄집어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왜냐하면 뭐 상장사들이 전담 이런 펀드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래서 대기업들은 CVC 펀드도 만들고 있는데, 이런 CVC 펀드들과도 연계해서 스타트업을 저희가 스카우팅하고 투자하고 팁스 연계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베트남을 거점으로 이제 향후에 조금 더 펀드 규모를 키워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 베트남 거점에 이 한국 스타트업 팀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나아가서는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이 베트남과 다른 인도네시아 같은 로컬 스타트업에도 투자하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장표에는 없지만 싱가포르에 지금 조인트 벤처를 VC 라이센스를 받기 위한 조인트 벤처를 지금 설립 중에 있고, VC 라이센스가 나오면 싱가포르의 이제 GP 운영을 이제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그 초기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한국과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쪽에 투자를 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소개는 이 정도로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부터는 뭐 편하게 궁금한 거, 뭐 저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좋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투자 유치를 받는 데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뭘 더 준비를 하면 좋을까라든지, 현재 예를 들면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제가 혹시 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편하게 뭐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그리고 오늘 꼭 뭐 3시까지 안 쳐도 되잖아요, 저희가. 편하게 그러면 뭐 말씀 한 3, 40분 나누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시죠. 저 질문 있습니다. 네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 화장품하는 닥터 KS케어 강영진이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장표 보면서 점점 흥미가 계속 올라갔어요. 예. 지금 어, 인사이트 어떤 것
그러니까 특히나 그 데이터 기반의 스타트업에 대한 시선 그게 굉장히 되게 흥미로웠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한테 많이 이렇게 대입할 수 있어서 되게 저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인베이션 랩하고 미팅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한테 메일 보내주세요. 네, 메일로 예. 보내겠습니다. 네. 신규병 대표가 메일 어드레스를 알고 있고 제가 또 여기 채팅창에 제 메일 어드레스 넣어드렸으니까 소개서랑 한번 같이 보내주시면. 네, 질문 해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연락처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시면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네. 근데 닥터 K 헬스케어 우리 강 대표님은 데이터 드리븐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사업을 키우시는 건가요? 네, 처음 시작할 때 그 가능성만 보고 시작했고 거의 솔루션은 없는 상태로 그 가능성만 보고 시작을 했고요. 오히려 이제 솔루션을 나중에 만드는 개념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런 부분, 이런 플랫폼의 어떤 그 플랫폼 사업의 어떤 성공의 모델 관련해서 조금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들이 좀 있으니까 저희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대부분 투자해서 이제 후속 투자, 그러니까 A 라운드, B 라운드까지 올라간 팀들이 뭐 잘한다도 있지만 물론 이제 지구인 컴퍼니 같은 경우는 조금 완전히 대체육, 제조 생산이니까 사실 플랫폼 기업이라기보다는 약간 정말 원사이디드 마켓, 단면적 구조를 갖고 있는 시장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정말 이 제품을 이제 구매하는 고객들이 고객의 터치 포인트인 앱을 통해서 고객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 순간 사실은 맞춤형, 최근에는 이제 제조 생산 시설도 어떻게 보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가고 있잖아요. 소품종 대량 생산. 그러면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가려면 고객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조를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내가 양면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면 시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쪽에 서로 다른 고객이 이제 양쪽이 서로 만나서 그냥 거래하면 되잖아요.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근데 왜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하려고 하냐면 거래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탐색 비용이 너무 높은 거죠.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이 탐색 비용을 어떻게 하면 내가 떨어뜨릴 수 있게 우리의 어떤 역량을 갖고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서비스 메커니즘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양쪽이 뭔가 만났을 때 만나면 사실 우리가 필요 없는데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만나기까지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과 탐색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플랫폼에 올라타서 그 탐색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를 확보를 하게 되는 건데 그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플랫폼으로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결국 네트워크 효과를 지금은 우리가 양면에 동시병렬적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진 않고 있는데 어느 한쪽 고객에 뭔가 공짜 미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게 플랫폼의 전략에서는 공짜 미끼가 되게 중요해요. 공짜 미끼가 이제 어려운 용어로는 이제 우리가 교차 보조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짜 미끼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플랫폼 사업자들, 스타트업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실행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요 고객 사이드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피딩을 한번 해보고 그 피딩을 했을 때 고객들의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고객들의 반응들이 호의적인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그 고객을 공략해서 일단 그 전체 고객의 일부를 여러분들의 플랫폼에 올려 태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네트워크 효과, 이걸 이제 한쪽 측면의 네트워크 효과, 직접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데 이 네트워크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면 그것을 여러분들은 지표화하는 거예요. 매트릭스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운로드 수가 몇 명인데 실제로 회원 가입 전환율이 70%에 달하고요. 이 회원 가입 전환율에 도달한 이 가입자가 위클리 액티브 유저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접속한 사람들의 수를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 50%가 일주일에 한 번은 들어오고 있고 90%가 월에 한 번 들어오고 있다. 그게 먼슬리 액티브 유저죠. 활성화, 고객 활성화에 대한 상태를 체크하면서
그 지표를 가지고 주로 아주 전형적으로 투자자를 설득하는 게 초기 스타트업의 대부분의 스토리텔링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지금 그걸로 매출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어느 한쪽 측면에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지표가 만들어져. 반응이 나와. 그 반응을 우리가 지표로 뭔가 매트릭스화해서 투자자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지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형적인 지표는 결국 다운로드, 그다음에 전환율이지. 뭔가 컨버전이 되는 거야. 전환이 되는데 그게 회원가입으로 전환이 됐는지, 회원가입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단계의 정보 페이지까지 가서 그 정보 페이지에 몇 분을 머무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자꾸 측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부분의 앱 기반의 이제 서비스들은 그렇게 뭔가 측정함으로써 어느 한쪽 측면에서 고객의 네트워크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이제 스케일업하는 방향에서는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냐면, 근데 지금 요 지표가 사실은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전체 총량의 1%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이 2억 정도 투자해 주시고 팁스에 저희가 이 R&D 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올라갈 수 있다면 한 7, 8억 정도의 자금 조달을 받아서 1%가 아니라 5%를 1년 이내로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5%가 되면 한 20만 명 정도의 가입 고객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네트워크 효과를 다른 칩으로 이전해서 수익 모델을, A라는 수익 모델을 저희가 테스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이야기가 이제 되기 시작하면 그게 팁스 라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팁스 투자는 주로 그런 데이터 드리븐한 플랫폼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매트릭스와 이 스토리에 대한 어떤 스케일업에 대한 초기의 방향에 대한 창업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감동을 받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A라운드로 올라가면 완전 다르죠. A라운드에 이제 한 50개 이상, 50억에서 100억 정도 받아야 되는 게임으로 가게 되면 이제 수익 모델이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고 영업이익은 우리가 아직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매출이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수익 모델이 뭔가 검증이 돼서 이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때려붙기 시작하면, 이제 저희가 투자하기 시작하면 이 시장에 30%까지 저희가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플랫폼 스타트업들은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획득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그 지표의 볼륨이 이렇게 하키스틱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하는 게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접근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뭐 한 50억, 100억 정도 투자하는 A라운드 딜에서 그거 가지고 그 돈을 그냥 감싸들고 여러분들이 아껴 쓰겠습니다.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A라운드, B라운드부터는. 돈 왕창 써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꿈꾸는, 당신들이 꿈꾸는 그 이상량에 빨리 도달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B라운드 투자자들이고, B라운드를 그래서 예를 들면 한 300억, 400억 이제 모아서 투자가 되면 그거 2년 안에 다 안 쓰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2년 동안 다 쓰고 이제 상장각을 만들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투자자들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극대화할 수 있으려면 결국 지표와 매출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플랫폼을 지향하는 스타트업이다. 어느 순간 나는 플랫폼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갖고 간다면 이제 면밀하게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초기 단계, 페이스 지금 제로고 페이스 1단계, 페이스 2단계, 페이스 3단계 이 플라이휠을 어떻게 만들 건지. 플라이휠. 플랫폼 스타트업은 이 플라이휠이 되게 중요해요. 이 플라이휠. 첫 번째 단계 플라이휠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 것인가. 그걸 가지고 이제 시드 투자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다음 플라이휠을 누구를 대상으로 확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플라이휠 모델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예, 그 말씀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저는 그 비대면 책 대여 반납 서비스의 두스티 대표 이승현인데요. 저희도 플랫폼을 지향하긴 하는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라이휠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차, 2차, 3차 이게 돌아가게 되는데 저희는 2차 전에 이제 1차 플라이휠로서 직접적인 매출이 나는 매출 원가가 좀 높긴 하지만 이제 책을 이제 문 앞에서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으로 1차 플라이휠을 만들고 2차 플라이휠로 문 앞에서 중고책을 거래하는 플라이휠을 만들고 3차 플라이휠로 독서자들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플랫폼에 락인이 되어 있는 유저들을 상대로 버티컬 SNS를 만들 3차 플라이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들을 IR 장표에서 이제 현재 지표도 중요하고 현재 비즈니스도 중요한데 다른 어떻게 보면 다른 비즈니스, 나아간 비즈니스잖아요. 이게 나아간 비즈니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IR 대회에서 되게 좋은 필요하죠. 필요한 네. 건가요? 플랫폼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단계가 그 플라이휠에서 요 단계까지 왔다라고 아예 좀 얘기를 하고 요 단계에서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이 동시병렬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비대면으로 책을 어떻게 보면 대여하고 반납하고 그러니까 사실 고객이 누군가 어딘가에 할 필요도 없고 서점에 방문할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책을 우리 두스티 앱을 통해서 고르고 신청하면 이제 그걸 대여를 해준다는 거죠. 구매를 해주는 게 아니라 대여를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또 반납, 뭐 지정한 뭐 현관문 앞에 뭔가 그 바구니에 남겨두면 알아서 두스티 멤버들이 이제 수거를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플라이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플라이휠을 만드는 건 좋은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저희는 엑셀러레이터는 기관 투자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A라운드 우리가 이제 전환 상환 우선주, 그러니까 우선주로 투자하고 거기에 상한권 딱지를 붙이는 이제 투자가 일어나는 시점부터 우리가 주로 이제 시리즈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애매한 금액이면 우리가 프리 시리즈라는 시리즈 A, 본격적인 시리즈 A 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프리 A 투자를 하죠. 팁스 운용사는 약간 시드와 프리 A의 중간 또는 프리 A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A 라운드 투자자들부터는 이제 이런 모델은 뭐냐면 사이저블한 마켓인지를 또 따지기 시작할 거라고. 사이저블한 마켓인지. 좀 이게 규모가 최소한 1000억 정도 이상 되는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비즈니스 모델인지를 먼저 따져보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플라이휠 전체가 완성이 되면 최소한 이 플라이휠 전체가 돌아가는 시장의 규모는 최소한 3천억, 5천억 정도의 시장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그 플라이휠의 3단계 정도의 플라이휠을 당연히 IR 덱에 담궈야죠. 넣어야죠. 넣고 1단계. 자, 그거를 이제 목차로 치면 자, 그러면 저희가 이 플라이휠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려고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1단계에 있고요. 1단계에서는 저희 두스티 앱으로 간단하게 책을 서칭하고 그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바로 문 앞으로 저희가 배송해주고 원하는 지정일에 반납 대행을 해주는 그런 지역 지금 로컬에 되게 포커스돼 있죠. 이거 전국 서비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 로컬에서 하고 계실 것 지금 같은데. 서울권역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로컬 센트릭한 모델로 시작해서 그 로컬에서 지표를 획득한 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제 쫙 들어오면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또는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 없이 서울 경기권에만 포커스 하더라도 규모가 1000억 이상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너무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 없어. 선택과 집중을 어떤 특정한 로컬리티에 포커스를 하고 양면 또는 다면 시장적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모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스토리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양면 시장은 아닌 거지. 첫 번째는 그냥 단면적 구조야. 우리 플랫폼과 디맨드 사이드 고객 간의 관계를 플라이휠로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도 일부 지역에서. 근데 이제 이 고객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서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면 이 네트워크 효과를 이제 플랫폼이 다른 지역으로 똑같이 카피해서 이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투자라고 하는 자금이 필요한 거고, 그죠? 그게 이제 전형적인 두스티의 모델인데, 이 모델에 이제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 양면 시장으로 확대됐을 때 플랫폼이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뭘까? 결국 플랫폼 노동자를 우리가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반납을 정규직을 고용해서 우리가 반납 수거 대행을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수익 모델을 쉐어하는, 마치 청소 도우미 중개 플랫폼처럼 뭔가 이런 책 수거 도우미, 이런 이제 예를 들면 이 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그 수익 쿠팡 모델 이츠 파트너 같은 그런 파트너, 분들 말씀하시는 파트너사를 써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랬을 때 원가의 구조가 원가의 구조, 매출 총이익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이 볼륨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모델은. 어쨌든 이게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잖아. 노동력이 네. 들어가는 부분들은 결국은 고객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에 받는 리스트 프라이스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쿠팡이츠라던가 배민도 지금 공격을 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실제 치킨 원가는 거의 뭐 2-3천 원에 불과한데 실제로 이제 유통 마진과 거기 배송비가 덕지덕지 붙으면서 고객이 정가하는 비용이 18,0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18,000원에 팔아도 실제로 치킨 점주가 가져가는 이익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객은 늘어나는데 실제로 플랫폼 사업자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까지 가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지면 사실은 이건 기관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모델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트롤빌리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계속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저희가 또 요즘에 이게 질문 두 번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약간 이게 이게 그 이제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되는 비즈니스냐, 약간 이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당연히 그 그럴 수밖에 시중에서 없죠. 시중에서 이 책 관련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플레이어가 이렇게 그 스타트업들이 텍타일 컨텐츠로, 이북이 아니라 텍타일 컨텐츠로 이 책을 태클을 걸고 있는 플레이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책 관련해서 실제로 이게 검증된 모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 하시고, 근데 저희는 그걸 증명해야 되는 입장에서 CPA나 CPC나 전환율이나 리텐션율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최대한 많이 이제 좋은 지표를 가지고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요 지표 관련해서 이제 어느 게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정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단계에서 프리시리즈 A 단계에서는 적어도 이 지표는 나와줘야지. 약간 이런 기준점이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서 참 찾기 힘들다 보니까 아마 다른 대표님들도 어떤 거를 목표로 두고 이제 그 지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근데 저도 좀 고민이 많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그냥 IR을 많이 띄워보고 많은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이 정답인 건지, 아니면 어떤 시장에서의 정량적인 그 지표 매출, 구독자 수,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사업 아이템마다 당연히 다 다르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 사업 아이템이 포지셔닝한 시장의 이 사이즈를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너무 그 통상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에스티메이션 하면 안 되고, 이 사업 아이템이 도달 가능한 시장을 에스티메이션 해야 돼. 그러니까 두스티가 돌아가는 시장은 책 대여 시장이다. 책 대여 시장. 네. 그러면 책 대여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통계청 자료에도 사실 없는 시장이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거든. 추정을 해야 돼. 추정. 그러면 어떻게 추정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1차 단계 플라이휠이 돌아가는 그 로컬 전체의 최소한 가구 수라도 알아야 돼요. 그 가구 수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이게 그 뭐 어떤 류의 서적을 이제 딜링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타겟으로 하는 고객군이 좀 있다면, 예를 들면 이게 경영경제 서적을 주로 우리가 할 거냐, 아니면 뭐 일반적인 소설이냐, 아니면 장르 구별 없이 우리가 다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우리가 포지셔닝하는 그 로컬에서의 가구 수와 그다음에 이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데모그래픽을 좀 보셔야죠.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이 영역의 가구가 100만 가구인데 100만 가구 중에 50%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다 맞벌이 부부라던가 뭔가 이제 연령대가 40대, 50대가 많아. 그러면 거기에 맞는 상품을 구성해서 최소한 이 40%, 50% 정도의 50만 가구다. 50만 가구의 10% 정도, 5만 가구 정도를 우리가 1년 안에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어프로치로 상품을 구색을 하고 감사합니다.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그 스토리텔링에 등장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 두스티 대표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이제 대표님도 항상 이제 좀 염두에 둘게,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인터넷 서치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헬스케어, 여기 강영진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자 헬스케어 시장 얼마나 큽니까? 몇십 조야 몇십 조. 근데 그 시장이 우리 시장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 아이템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그 시장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타깃을 하는 고객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시장. 그 시장의 규모를 누가 알려줄까요? 여러분이 추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면밀히 분석해서 보니까 국내는 그래도 우리가 시장을 한 50% 정도 장악을 하면 최소한 요 정도의 볼륨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 지금 요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웬걸요?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제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스티 같은 모델은 이해관계자 모델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결국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것들은 이런 이제 이 서적과 관련된 이 페인 포인트를 누가 가장 겪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고객도 겪고 있지만 출판사 또는 1인 창작가 이런 사람들의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출판사와 1인 창작가 또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의 생태계의 한쪽 측면으로 우리가 끌어들여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예를 들면 우리 고객들한테 딜리버리 할 수 있다면 좀 더 큰 생태계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니까 시장의 어떤 파이나 볼륨도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플라이를 어떤 이해관계자를 우리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와서 바라보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시장의 규모는 사실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팀들 계실까요? 저희 이너부스의 오정진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좀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캐릭터 라이선싱 플랫폼을 만들었고 지금 베타 서비스 중에 있고 저희는 그 특징이 그 이제 말씀하신 그 플랫폼의 조건에 좀 어느 정도 맞는데 저희는 다만 그 일반 소비자가 아닌 이제 B2B 그러니까 기업이 있고 캐릭터 라이선서들이 있어서 그 전통적으로 진행되던 라이선싱 시장을 저희가 이 플랫폼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 일단 한 점이 있고 사실 근데 저희가 더 주목을 하게 된 거는 기존에 원래 라이선싱 시장의 진입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캐릭터 라이선싱 통해서 제품 매출을 좀 올리고 하자는 욕구가 많아서 저희는 그 약간 신규 생성된 시장을 저희가 그 반응을 지금 오프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그 반응에 대한 볼륨을 좀 확장시키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더인메이저랩이 지금 관심 가져 하시는 부분이 플랫폼이긴 한데 저희가 같은 이런 B2B 플랫폼도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시장 규모는 저희가 B2B 세스 업체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그 예를 들면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캐릭터 그 라이센서, 그러니까 캐릭터의 IP를 갖고 있는 이제 예를 들면 뭐 회사나 개인이 있어요, 그죠? 여기를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에이전시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캐릭터 에이전시를 좀 디지털라이징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했던 거를
플랫폼화해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광범위하게 좀 할 수 있는 체제인 것 같은데 지금 라이센서로 참여하고 있는 IP 홀더들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은 저희 플랫폼에 유입되신 분들이 한 60개 캐릭터 IP가 60개 캐릭터 네, IP고 네, 그다음에 있고 B2B 고객은 네. 주로 어떤 고객들이에요? 주로 지금 그 예를 들어 뭐 단편적 예로 들면 발각질 제거제 업체 혹은 뭐 꽃 배달 업체라든지 그런 그 네, 그런 좀 되게 오케이. 다양한 좀 소상공인들 업종이 네. 또는 이런 제품은 갖고 있는데 이런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브랜드를 제품과 서비스 브랜드를 조금 더 가치 있게 홍보하고 네, 맞습니다. 판매하려고 하는 업체가 B2B의 반대편에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IP 홀더의 가치가 되게 중요한데 네. 여기서 아주 뭐 이렇게 누구나 봐도 알만한 IP 홀더들이 있어요? 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막 이제 들어오신 시작을 해서? 분들이 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약간 이제 인지도는 좀 부족한. 네, 저희가 주 타겟이 그 완전 메이저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뽀로로 이 정도는 아니고 당연히 그리고 저희는 이제 좀 알만한 그러니까 팔로워가 10,000명 이상이면 굉장히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던 사람이 보면 좀 알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 한 두 이 분 정도 지금 모델이 계시고, 네, 이런 모델은 네, 저희가 투자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회수에 성공한 그 라우드 소싱이라고 네, 좀 다른 모델이에요. 네, 네. 디자이너, 프리랜서 디자이너들과 중소기업들을 연결하는 그 라우드 소싱이라는 업체. 거기에 저희가 초기 투자해가지고 DSC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하면서 저희는 이제 빠졌는데 여기랑 비슷한 구조인 것 같아. 예. 이쪽 한쪽 측면, 자 디맨드 네. 사이드와 서플라이 사이드가 있고 여러분 이게 양면 시장 플랫폼은요 서브시디 사이드가 있고 머니 사이드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디맨드 사이드와 서플라이 사이드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한쪽 측면에는 서브시디 사이드 보조를 받는 측이 있어요. 우리가 통신 시장에서 서브시디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뭐야? 보조금이죠, 보조금. 서브시디 약정 할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이폰이나 요번에 이제 폴더 뭐 3 같은 것들 나오면 뭐 180만 원, 200만 원이기 때문에 원샷으로 현금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2년 약정 할인으로 보조금까지 받고 가입을 하시는데 그 보조를 우리가 서브시디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서브시디가 필요로 하는 보조자 그룹이 있고 머니사이드 보조하는 측을 여러분이 중간에서 이제 그 큐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하는 아주 전형적인 티피컬한 성장 방정식이 있는데 이 성장 방정식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서브시디 사이드 유저를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해야 돼요. 서브시디 사이드 유저는 뭐냐면 머니 사이드 대비 가격 민감도가 낮은 고객이야. 자, 예를 제가 들어 설명할게요. 초기에 10년 전에 배달의 민족이 출범했을 때 배달의 민족의 한쪽에는 점주가 있고 배달 점주가 있고 배달 이용 고객이 있죠. 한쪽에는. 그러면 배달의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 교차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 효과를 양자간에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네트워크 효과를 조금이라도 전략적으로 인위적으로 더 끌어들여서 먼저 만들어야 되는 쪽은 이용자 측일까요? 점주 쪽일까요? 오은진 대표님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오정진 이사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저 음식점 쪽일 예, 것 맞아요. 같거든요. 예. 왜 음식점 쪽일까? 그쪽 풀이 확보되어야 이용자가 그걸 예, 보고 네. 그것도 있지. 그것도 있는데 거꾸로 이용자를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도 해요. 아니 이용자를 먼저 뭔가 그 보조를 좀 해서 이용자 쪽 보조를 해가지고 쿠폰을 쫙 뿌린 다음에 우리 거 앱을 모바일 전단지 앱을 까시면 5,000원씩 드릴게요 해서 10만 명 끌어모은 다음에 강남구에 그 다음에 10만 명 딱 갖다 가지고 배달 점주한테 가가지고 우리 10만 명 이용하는 모바일 전단지인데 한번 쓰실래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서브시디 사이드를 이용자로 규정한 게 아니라 점주로 규정했어. 왜 점주로 규정했냐면 양쪽을 딱 인터뷰를 해보니까 점주의 고통이 클까요? 이용자의 고통이 클까요? 배달 음식을 일하고 하는 시장에서 당연히 점주의 고통이 큰 거야. 왜? 점주는 그 전까지 이게 캐릭터 라이센스 시장이랑도 비슷할 것 같은데
기존의 전단지 광고 업체밖에 없어. 기댈 때는. 걔네들 맨날 와가지고 광고하라고 난리야. 그래서 5만 원, 10만 원 주고 광고하는데 광고 효과 측정도 안 돼. 그렇다고 좋은 고객을 알선도 하지 않아. 네, 사진만 찍어서 그냥 올려줘. 그리고 돈은 꼬박꼬박 챙겨. 근데 김봉진 대표가 다른 쪽 측면으로 가서 자 이용자한테 가니까 이용자들은 이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단지 모아서 엄마들이 냉장고에 붙여놓고 필요할 때 전화 걸어가지고 시켜 먹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매몰 비용이에요. 이 동일한 시장 안에 다른 경쟁제와 대체제를 이미 쓰고 있는 이용 고객이 있다면 그 이용 고객은 이미 그 제품과 서비스의 매몰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솔루션에 전환 비용을 들이고 싶지 않아요. 왜? 가격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플랫폼은 결국은 거래 비용을 줄여줘야 되는데 이미 어떠한 재화를 사용함으로써 매몰 비용을 일으키고 있는 고객 쪽을 데려오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 왜? 걔네들은 너네들 뭔데 그래? 나 지금 여기 잘 쓰고 있는데 별로 불편한지도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플랫폼이 어떤 공짜 미끼를 만들어서 딱 뭔가 제안했을 때 이거 왜 저한테 이런 걸 공짜로 주세요? 점주가 그랬다는 거야. 점주가. 저희 어드민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PC에서 들어가시면요. 오늘 주문한 주문 고객의 수와 고객 매출액 이런 ERP 같은 게 돌아가잖아요. ERP 저희가 공짜로 다 드리고요. 광고도 안 받을게요. 6개월 동안 공짜로. 그러면 점주 입장에서는 여기를 올라탈만 하죠. 종이 전단지가 아니라 모바일 전단지에 올라탈 만한 플랫폼이라고 느끼는 거야. 그게 서브시디 사이드 고객이에요.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뭔가 플랫폼이 주는 공짜 미끼의 매력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을 연계를 하는 거거든. 사실 알고 보면. 그러면 우리 같은 모델은 전형적으로 서브시디 사이드와 머니 사이드로 딱 구분되는 모델이에요. 서브시디 사이드가 누굴까요? 우리 모델에. 누가 네, 고통이 지금 제일 크리에이터의 고통이 조금 더 그렇죠. 네, 있습니다. IP 홀더들을 그러니까 빅 IP 홀더들을 그래서 우리가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을 거야. 왜? 걔네들은 고통스럽지 않아. 우리가 찾아온들 야, 너네들 뭐야? 저기 저 줄 서세요. 대기표 뽑고 줄 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고 결국 애매한데 우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부가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느낄 만한 IP 홀더들이 들어오겠지. 그 서브시디 사이드를 지금 60개 모으고 시작한 거야. 그래서 머니 사이드 쪽으로 지금 뭔가 매치메이킹 하면서 뭔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현재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안 봐도 지금 비디오예요. 안 네, 봐도 네, 비디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많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저희가 투자해서 성공적으로 회수했던 업체가 생각난 거야. 거기에 성공 방정식도 잘 보면 결국 고통은 누가 제일 클까? 서브시디 사이드. 근데 서브시디 사이드가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것 같죠? 처음에 아니야. 중소기업이야. 중소기업이 여기는 더 사실은 고통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 내가 로고나 간판이 필요한데 디자인이 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정규직으로 뽑을 수는 없고 에이전시 디자인 에이전시 전화 걸어서 견적 달라 그러면 500 불러 500 300 500 불러요. 그게 너무 비싸. 그 라우드 소싱은 그 시장에 딱 들어가서 사실은 이 그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을 먼저 데리고 시작했죠. 그들이 몇 명을 뽑아서 시작했어. 사실은 약간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어떤 공짜 미끼를 만들 때 우리 플랫폼 사업자가 우리 인력을 한두 명 뽑아서 얘네들 이 서브시디 사이드가 필요한 것을 한번 제공해 보면서 네트워크 효과를 검증하는 모델이 있고 우리 모델은 그럴 수가 없죠. 컨텐트 홀더가 있어야지만 사실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컨텐트 홀더들을 왕창 우리가 끌어들인 다음에 쫙 이제 그걸 디스플레이를 잘해야 돼. 디스플레이를 쫙 잘해서 맞춤형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와 저렴한 가격으로 B2B 쪽 고객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이 지표가 그러니까 양면 시장의 네트워크 효과, 교차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데 이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잘 일어나지 않는 성질의 비즈니스 모델의 확률이 크다. 그러면 이 서브시디 사이드 고객인 컨텐트 이 홀더를 양으로 먼저 양과 질이 조금 더 속도감을 좀 내서 단기간에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단기간 많이 확보를 해놓고 마치 지금 이제 라우드 소싱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거든. 걔네 장르가 디자인의 장르가 로고 간판 디자인부터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엄청나게 많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들 풀을 이제 갖고 됐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로고와 간판에서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특정한 분야에 조금 선점해서 IP 홀더들을 먼저 모아서 단단하게 그쪽의 모든 것, 이쪽에 필요한 예를 들면 소상공인의 예를 들면 뭐 제품에 들어갈 캐릭터 디자인은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그럼 소상공인 쪽에 필요로 하는 저렴한 캐릭터들만 그냥 거의 한 10,000개, 20,000개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선전을 하고 소상공인들이 그냥 라우드 소싱처럼 공모전 형태나 아니면 아주 쉽게 빨리 저렴한 가격으로 비딩을 하거나 해가지고 약간 크몬 같은 느낌, 캐릭터 IP 라이센스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센스 약간 크몬 같은 느낌으로 일단 세팅을 해야지만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드네요.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대부분 뭐 좀 다를 게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라이선서를 먼저 모집하려고 해서 60개 모았고,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10,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신 분들도 기존의 전통 라이선싱 시장에 그 하게 여기 좀 독점도 있고 독점 문제도 굉장히 크고 해서 좀 관심을 보여서 들어오게 하셨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또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쪽에서도 저희가 그 오프라인으로 컨택을 하면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걸 좀 확인을 해서 저희가 사실 먼저 이 캐릭터 IP 쪽을 먼저 하려고 했지만 사실 지금 풀로도 되게 진행을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다 그렇게 진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좀 성공사를 좀 만들리는 전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지향하는 스타트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만한 또 사업 아이템이어서 네, 맞습니다. 비슷한 데들이 좀 있지 않나요? 네, 지금 그 캐릭터 픽이라고 했던 예전에 그 현대 이노션 계열의 회사가 캐릭터 픽 서비스를 카페24라는 플랫폼 내에서 그거를 구현했었는데 지금 아직은 좀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저희 사업 활성화가 안 됐다는 얘기는 IP 홀더들을 잘 모으지 못했거나 B2B 쪽을 잘 끌어들이지 못했는데, 결국 관건은 뭐냐면 그 카테고리가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을 먼저 찍고 그 소상공인한테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빨리 매치메이킹이 될 만한 캐릭터 홀더들을 빨리 끌어모아서 그걸 시스템적으로 매치메이킹 시켜야 돼요. 사람이 매치메이킹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매치메이킹, 라우드 소싱처럼 그걸 역경매 방식으로 비딩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계 눌 베이스로 몇 가지의 질문, 여러분 저거 아세요? 여러분 그 필리라고 완전히 다른 모델인데, 필리라고 하는 맞춤형 영양제, 헬스케어 쪽에선 지금 좀 뜨고 있는데, 필리라고 이제 시리즈 A 라운드 투자를 받은 팀인데, 요즘 커머스도 이제 그 패션 쪽의 스티치픽스처럼 전통적인 카탈로그 베이스의 이커머스가 아니라 필리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가 종류가 수백 가지가 넘는, 쿠팡에 영양제들 많잖아요. 건기식의 영양제. 그 영양제가 이제 너무나 많아서 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일반적인 커머스 몰에서는. 근데 필리라고 하는, 네이버에서 필리 한번 쳐보세요. 필리 치셔서 들어가시면 얘네들은 카탈로그 베이스가 아니야. 질문, 퍼스널 퀘스천 퀴즈를 풀게 해. 그래서 내가 몇 살이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 10단계 정도의 질문을 한 3분 정도면 집어넣으면 바로 나한테 맞는 맞춤 영양제를 딱 추천을 해주고 정기 구독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제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제 카탈로그 중심의 이커머스 시장은 깨지겠다. 얘네들은 처음부터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왜 영양제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정해져 있고 그 성분이 어떤 데에 기능적으로 발휘되는지는 다 분석이 가능하고 눌 베이스로 그 DB를 갖고 있다가 고객 데이터만 딱 들어오면 이게 엄청난 머신러닝도 필요 없잖아. 눌 베이스에 그냥 기본적인 매치메이킹 엔진만으로도 맞춤형 영양제를 2-3개 추천해주고 정기 구독으로 푸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약간 그런 시스템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소상공인들이 간단하게 질문 몇 개만 넣으면 너한테 딱 맞는 캐릭터 라이센스 IP 2개를 추천합니다. 비용은 얼마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매치메이킹을 해주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빨리 우리 플랫폼에 올라탈 수 있는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UI, UX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는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만 더 질문하고 받고 우리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해도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온라인 그 설계 서비스 준비하고 있는 홍성범이라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 저희가 이게 자동화 설계 기반으로 그 최대한 빨리 다수의 소형 주택들을 설계를 하고 그 설계된 모델을 그 온라인에 그 3D를 저희가 연동을 시켜서 그 소비자들이 직접 어느 정도 디자인된 모델을 몇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춤이 될 수 있게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도면화까지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빠르게 시공해서 납품하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제조도 해야 되고 온라인에서 그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사업 그 영역이 좀 방대해졌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식으로 기술과 제조를 동시에 하려는 뭐 프롭테크나 뭐 이런 회사들이 혹시 있으셨나 해가지고. 저희가 뭐 투자 좀 다른 모델이긴 한데 지금 이게 네. 그 양쪽에 고객이 있다고 하면 이게 저희가 시공 쪽이 일단 시장은 시공 시장인가요? 네, 저희가 시공을 해서 직접 그거를 모델을 팔려고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시공 이제 시공사 인테리어 시공사가 있고 저희가 집닭에 투자해서 회수를 했던 또 경험이 있어서 인테리어 시공사가 있고, 그죠? 네. 우리의 고객은 누구예요? 그 소형 전원주택 구입자입니다. 그럼 소형 전원주택 구입자가 우리 시스템에 올라타면 우리 플랫폼에 딱 액세스하면 네. 본인이 몇 개 템플릿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구입하거나 디자인하고 싶은 네. 내가 이제 건립하고 싶은 소형 주택의 디자인을 쉽게 그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베이스예요? 네, 템플릿 베이스인데 저희가 미리 설계를, 그러니까 지어질 수 있는 템플릿을 저희가 미리 설계를 최대한 많이 해놓고 그거를 이제 선택하실 수 있게 하는 모델이라서.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결과물을 보고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인테리어 시공사를 매치메이킹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플랫폼이 아닌 거죠, 아직은. 플랫폼은 아니죠. 네. 양면 시장,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은 양면 시장, 투사이디드 마켓. 여러분, 네. 플랫폼은 이게 IT 용어가 아니에요. 플랫폼은 경제학 용어야. 장 티롤이라고 하는 경제학 교수, 노벨 경제학상을 2014년에 이 양면 시장 이론에 대한 연구 때문에 이 실제 경제학상을 받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 90년대 초반에 만들어낸 용어가 플랫폼이에요. 양면 시장이 플랫폼이다, 결국. 왜냐하면 경제적 구조에서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을 획정할 때 이게 단면 시장이냐, 그러니까 단면 시장으로 대부분 획정을 해, 모든 산업을. 그래야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이 와치독들이 규제를 관리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단면 시장은 크게 세 가지로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완전 경쟁 시장이냐, 독과점 시장이냐, 독점 시장이냐. 시장은 이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기존의 경제학 이론에서는.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독점 이슈가 일어나는 시장이 이제 단면적 구조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이 과점 시장에서 한 놈이 다른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가격을 갑자기 인하시켜 가지고 시장 교란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제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가격 또는 어떤 카르텔을 형성해서 가격 담합을 해서 시장 교란 행위를 했다. 이게 이제 단면 시장에서는 찾기가 쉬운데 찾기가 어려운 시장이 있다는 거야. 그게 양면 시장인 거야. 양면 시장은 가격 차별화가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논문에 보면 그 나이트 클럽의 사례가 나와요. 나이트 클럽. 그래서 나이트 클럽, 여러분 저기 JJ 마운이라고 하얏트 호텔 그 지하에 굉장히 유명했던 나이트 클럽이 있었는데, 그 나이트 클럽이 잘 보시면 호텔 나이트 클럽도 평소에는 돈을 입장료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액세스하는 차지를 안 하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액세스 하는데 비용을 받는데 누구한테 하냐면 누구한테 해요? 주로 남자한테 할까요? 여자한테 할까요? 남자. 남자한테 하죠. 왜 남자한테 할까? 여자한테는 안 하고.
근데 아무런 불평불만 안 하잖아. 그만큼 이제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이런 싱글족이나 미혼남들이 외로운데 소개팅 받거나 헌팅하거나 이런 탐색 비용이 더 드는 거야. 그러니까 물 좋다는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입장료 내고라도 들어가서 뭐예요? 그 플랫폼에 올라타는 겁니다. 거기에 가격 차별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단면 구조에서의 가격 차별화는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야. 폭동이 일어나고 와치독이 당장 제재를 가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플랫폼 시장에서는 가격이 저렇게 늘상 바뀌는데도 불평불만이 별로 없지? 그걸 조절하는 거거든 플랫폼 사업자가. 근데 지금 모델은 뭐냐면 그런 모델은 아니거든. 플랫폼 모델은 전혀 아닌 거예요 지금. 단면 네, 시장인 아닙니다.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 단면 시장의 구조로는 투자를 받을 수는 없어요. 사업을 그냥 하시는 거야. 홍 대표님이 투자를 받지 않고 내가 이거 가지고 그냥 우리 직원들과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 모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두스티의 대표님도 막 플라이를 막 3단계로 막 그리고 있잖아요. 막 그 그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모델을 시작한 건 여기에서 시작하지만 이 모델이 커지면 이렇게도 확장할 수 있고 이 모델이 커지면 이렇게도 확장할 수 있고 나중에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네트워크 효과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포섭해서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이너부스가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캐릭터 비즈니스는 너무 올드해. 이 새끼들 맨날 뭐 그냥 저 뭐 IP 라이센스 하나 가지고 막 10년 20년 울고 먹으면서 엄청나게 막 피 빨아먹고 막 그냥 이런데 크리에이터 쪽도 막 많이 나오고 있고 캐릭터 작가도 엄청 나오고 있고 근데 이 사람들 또 보니까는 돈을 못 벌어. 이 좋은 캐릭터를 가지고 어떻게 이게 부가수익 창출할지 방법을 몰라. 그런 고통이 있는 시장을 딱 발견한 거야. 이 사람들을 우리 플랫폼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우리가 연결시켜주면 윈윈 할 수 있겠다. 이게 플랫폼이거든요. 그런 꿈을 가진 거야. 근데 대표님은 지금 뭐냐면 이용자는 좋아. 전원주택. 저 같은 사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뭐 한 10년 후에는 전원주택도 하나 짓고 저기 양평군에 가가지고 한 3, 4억 들여가지고 한 3, 40평짜리 전원주택 딱 지으면 좋겠다. 거기 제가 딱 여기 3DY인가요? 3DY 하우스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템플릿 막 해가지고 했어. 그래서 대표님한테 딱 넘겼는데 대표님 직원이 전화가 가지고 오프라인에 만나가지고 이제 막 회의하고 뭐 이제 프로젝트 이제 시작해가지고 한 1년 후에 전원주택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몇 건이나 할 수 있을까? 우리 사업자가 1년에 해봤자 두세 건 하면 맥시멈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뭐 BP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근데 투자자들은 이런 모델은 투자 안 한다는 거죠. 왜? 스케일업을 못 하니까. 그 스케일업 하려면 다른 쪽을 끌어야 돼요. 대표님이 직접 인테리어를 하면 안 되고 인테리어 시공사를 끌어들여야지. 집닥처럼. 그리고 여러 대표님이 시공과 감리만 해야지. 감리. 하자보수 쪽만 담당하고 인테리어 시공사를 끌어들여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귀농인들도 사실은 요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귀농하면 집을 지어야 돼, 이 양반도. 그러면 그 귀농 인구를 대상으로도 시장도 확대를 해보면서 인테리어 시공사들을 파트너들을 몇 개를 선별을 해가지고 신뢰할 만한 시공사들 10개를 뽑아가지고 매치메이킹 한번 해보세요. 그럼 볼륨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우리가 한 5억 하던 게 50억으로 늘어날 거라고. 일단 볼륨을 늘려야 돼.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그런 모델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전원주택을 요하는 시니어들 말고 오히려 다른 시장, 뭔가 귀농해서 정착해서 뭔가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살려고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트렌드를 봐야 돼. 전원주택은 제가 보기에는 한물 갔어요.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요즘 농막이라고 그래서 소형전 세컨하우스화가 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지. 좀 그럼 그건 급격하게 귀농인이랑 연결되겠네. 귀농인이랑도 연결이 되겠네. 네,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시장. 그러면 귀농시장에 저희는 들어가서 귀농시장에 농막을 짓고 그 인근에 땅을 개량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시공사를 연결하는 새로운 버티컬 인테리어 시공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진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투자는 거의 100% 불가능하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투자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이 모델을 가지고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모든 면면을 다 듣지 못했지만 어쨌든 아마도 좀 실질적인 얘기들을 제가 그냥 아마 해드린 것 같은데 다른 엑셀러레이터 기관장님들과는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만난 여러분들이 만나는 주변의 동료들은 대부분 어느 순간 플랫폼 프로바이더로 뭔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스타트업이 10개 중에 9개예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 이 작동되는 메커니즘과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리디파인, 시장을 바라볼 때 절대 통계청 자료나 뭐 신문 보도 기사에서 예를 들면 보이는 그런 시장을 우리 시장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건 여러분의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 모델이 플랫폼이 작동하는 그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그 시장을 여러분의 시장으로 규정하고 새롭게 디파인해야 된다. 그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투자자한테 들려줘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에서 플랫폼의 첫 번째 단계의 단추가 지금 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표를 가지고 접근해라. 그 정도가 잘 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팁스 라운드 투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좋은 기회로 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